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목소리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는 모든 방역 수칙을 다 지켰고 이 말씀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면서요. 저희가 다 같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결 좋네요. 네. 저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고요.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집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과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공모전 자체가 이제 참가자가 질문 하나씩을 던지면서 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화두, 자기의 관점을 드러내는 화두를 질문 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앉아있는 순서대로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조남호 선생님부터 자기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솔토지빈 건축의 조남호 소장입니다. 2월 이후에 코비드19 상황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이 밤 9시 50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상황. 또 한 가지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같이 모였다는 것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집단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성급한 결론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신중한 관찰과 기록 또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의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황지은입니다. 우리의 이제 교육 환경이나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당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학교가 등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제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지표이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학생, 누군가의 선생님, 누군가의 학생의 부모님, 모든 가족 관계까지도 사실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자체의 변화 혹은 학교의 환경, 미래 교육은 무엇일까 하는 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황두진 건축사사무소라는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테마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좀 시간을 내서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소위 대규모 역병들, 역사들을 좀 훑어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런 역병이 돌 때마다 다 도시들이 다 비워졌고 도시 문명이 정말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왔었는데 결국은 또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서 또 인류가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 역병에 또 대비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약간의 희망을 좀 가졌다고 할까요?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01 스튜디오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 조재현입니다. 제 작업에서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공간들이 사회적인 공간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거의 6개월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주변의 공공시설들이 다 문을 닫은 이후에 저희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전시관 이제 하나하나 문 닫거나 아니면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이제 갈 수 없게 되면서 거꾸로 이런 공간들이 도시의 한 거실로서 개개인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나. 그리고 저희가 그냥 안전한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다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큰 결핍이 개개인한테 생길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재승이라고 하고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공간이
그 사람의 인지, 사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제 오랜 학문 주제였고요. 최근 들어 저희 분야에서는 신경 건축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간이 만든 공간과 건축물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지, 사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신경 건축학 분야를 발달시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함께 토론도 해보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었으면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질 텐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는 데이터를 잘 분해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도시가 제공하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본성의 데이터의 분석이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화시킬 거냐, 이런 화두를 좀 던지고 함께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중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심각한 재난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얽혀있고 매스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현실을 가시화시켜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벌어진 초유의 재난처럼 느껴져요. 재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가 오늘 좀 깊게 여러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17, 18세기에 시작되어서 약 200~300년간 형성된 어떤 종류의 사회 계약의 산물이에요. 공장은 이렇게 짓고, 학교는 이렇게 짓고, 이렇게 건축된 공간들에서 살자. 제 생각에 코로나19는 그 계약을 시험에 붙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만들지 않았고,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충격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지만, 그리고 이론가지만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 새로운 사회의 그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여러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질문을 던지는 입장이고, 굳이 심사를 한다기보다 어떤 토론에 참가하고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명칭을 살짝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야심한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이야기를 한 그 근원이 되는 이 공모전을 왜 기획을 하게 됐고, 그 의미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그 건축가 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조남호 선생님께서 아까 좀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서 이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난에서도 그랬지만, 그 재난 때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또는 이런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얻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때로는 재난 유토피아 이런 말들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난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교훈을 얻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결국 이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집단의 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영역 안에서 하지만, 이런 어떤 학제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들의 어떤 통합 과정을 통해서 이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갑자기 다가온 미래 같은데,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급한 결론보다는 보다 이렇게 신중하게 기록하고 관찰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미래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무조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또 애써 준비하는 미래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 또 동시에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공모를 준비하게 됐고, 당연히 지금 이제 건축계뿐만 아니라 도시 조경을 넘어서 사회학, 또 과학, 또 보건, 이 다양한 분야들과의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해서 좀 더 이 시대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인 해법을 기대하는 이런 공모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전의 영문 제목도 What is to be asked고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이제 질문 자체를 공모전의 제목으로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해법보다는 질문이고 경쟁보다는 협력이어야 한다. 그게 굉장히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이 공모전이라는 게 사실 컴피티션이라는 걸로 저희가 주로 영문으로는 번역이 되는데 그 컴피티션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개인의 조각 그림이 모여야 거기서부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야 거기서부터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기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의 기획의 시작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로 주제를 제안하고 앞으로 연구해보고 더 탐구해볼 만한 그 주제를 제출하셔서 이제 그걸 더 발전시키는 단계로 넘어가는 5팀을 고르는 게 이제 한 트랙이 있다면 다른 한 트랙은 각자 저희 누구나 다 이 오픈콜에 응해서 주제 연구를 하려고 의도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각자 자기 삶에서 시민 누구나 다 지금 저희가 다 각자 개인이 다 갖고 있는 이 평소와는 다르고 각자 위기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뭔가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돌아가지 해왔지만 돌아갈 곳이 사실 없다. 이미 우리가 움직여온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자기 생활의 어떤 새로운 공간 어떤 사용법을 고안을 해내야 되는 이 막막함이나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 내용들을 지혜를 같이 구하는 그런 공론장을 만든다는 게 또 한 그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이번 저희가 기획한 공모전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김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의미의 사회학적 계약, 그 계약의 주체가 이제 이전 시대와는 좀 다른 그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저 넓은 화두를 좀 던지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아는 짧은 지식 안에서는 한 1940년대쯤에 아마 사람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의 발전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였을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근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실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비인간 사물, 물질, 그리고 동물, 식물, 혹은 광물, 그 이전이었다면 어딘가에 묻혀 있었을, 혹은 와일드 라이프를 살고 있었을 그런 것들과 굉장히 복잡한 연결망을 만들어준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렇게 하이브리드한 여러 형태의 비인간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과 반대로 우리 머릿속의 사회는 전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거고, 공간은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인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회는 언제나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지만 실제로 물성의 차원에서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곧 AI 등등의 기계적 생명체라고 생명 개념 자체가 사실은 흔들리는 그런 점에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저한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다시 인간이 바이러스를 방역한다 내지는 군사적 작전을 펼치듯이 막는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여전히 인지적으로 이 사태를 보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와의 공존 내지는 어떤 약간의 적대적 위험한 공존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진화적인 공생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쯤 가면 우리가 반대로 바이러스 혹은 잘 아시겠지만 세슘 혹은 미세먼지 혹은 어떤 이산화탄소 혹은 동물들 이런 어떤 우리와 실제로 같이 살지만 우리가 같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과의 좀 더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할 문명적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미셸 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꽤나 오래전에
사회 계약이 아니고 이제 자연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Natural Contract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것이냐 그들과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죠. 법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권리를 갖느냐 이런 문제서부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그 떠오르는 거는 정재승 교수님이 요즘 또 그 씨름하고 있는 인공지능, 뭐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확대된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간 위주의 삶에 조금 더 이런 과학 기술이 밀접하게 접목이 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삶으로 가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봤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시가 사실은 지금의 모양을 띈 것이 일종의 계약이고 그것이 약속된 사회의 계약인데 그 계약의 주체가 변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또 그 사회학을 하시는 분 관점으로 그게 그렇게 표현 가능하겠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땅을 사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나는 사는 거라고 보이지만 도시는 거대한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일하고 상업시설은 여기 있어야 하고 또 각각의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고 하는 것들의 최소한 계약의 주체까지는 몰라도 그것의 판단의 주체가 그동안은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그것을 시민들의 것으로 좀 옮겨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약간 탈중앙화라고 할까요? 예,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 뭐 국토부, 또 실제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뭐 LH, 예, 그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관리하기 좋게 또 그들이 비싼 가격에 땅을 팔기 좋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시민들이라면은 어떤 도시의 삶을 원할까? 예, 게다가 그 시민들의 요구는 다 다양했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패턴도 또 요구를 전할 수 있는 목소리도 잘 그 플랫폼으로 담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 약간 주체적으로 시민들이 만드는 도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작은 단위에서는 뭐 리빙랩 수준에서겠지만 큰 스케일에서는 저는 그게 도시 진화의 굉장히 중요한 추동력의 변화 혹은 주체의 변화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 이전에 생각하셨던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도시 데이터들이 늘 이제 읽히고 그 데이터의 흐름에 이제 시민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연결이 되고 하는 어떤 이게 되게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일 수 있다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뷰라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는 오히려 그 수집된 데이터가 그 개인이나 공동체 움직임을 굉장히 강하게 컨트롤하는 또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 사실은 뭐 저희가 직접도 지금 자발적으로도 저희 이름 적고 물론 뭐 다 적지만 그게 만약에 이게 스마트 시티라면 정말로 굉장히 이제 더 디테일하게 제 위치든지 이런 다 트래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데이터가 더 정밀하게 수집이 되고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 병행이 돼서 저희가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공간에 집합하거나 밀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로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그 위험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지 말아라, 뭐 모이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 명령을 어길 시에 그거를 금방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도구로 그래서 그 공포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내가 어겼을 때 나한테 이제 쏟아지는 어떤 비난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더 위축되는 어떤 수단으로 얘가 쓰이느냐 그리고 그 수단을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 이전 이유가 같은지 아니면은 이 코로나 이후로 좀 달라지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사회가 뭐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스마트시티가 그 체감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이야기는 해왔지만 그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열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제4차 산업혁명을 성큼 다가오게 하는 데는 기여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개인정보를 국가 방역에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유럽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클럽에서 뭐 춤을 췄는데 거기서 확진자 있어? 그러면 거기서 지금 핸드폰 사용한 사람 내역 다 조사해서 그들이 누군지 개인정보 다 추출하고 그걸로 다 연락해서 검사받게 하고,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설픈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요. 기술은 발달했는데 그 기술을 빅 브라더가 갖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런 정보들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고 내 정보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모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뭐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좀 탈중앙화되고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했다면은, 이미 진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걸 겪었다면은 이게 공포스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도시는 다양성이 존중돼서 어떠한 재난이 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공존하는 도시, 이게 좀 더 나은 도시 같아요.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다 오프라인에서는 움직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다 대신하세요를 하고 있지만, 블랙아웃이 돼서 모두가 다 전기가 나가고 인터넷이 끊기는 재난 상황이 되면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능은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나치게 온라인에 의존하는 도시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나치게 또 오프라인에 의존하는 도시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의 재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는 뭐 블랙스완 수준보다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우리 도시를 위협하고 도시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막아주면서 다양한 해결 해법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공존해 있는 상태, 그 방향으로 진화되는 게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김홍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결국 이게 주체가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또 확대하면 자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새로운 과학 기술이 그런 이제 그전에는 이제 결국 자연과 싸우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기술이 이제 자연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내려놓고 하는가의 차이는 분명히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거의 그 미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 걸까요? 여전히 이제 지금 뭐 주변에서도 서울의 공기도 훨씬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물도 맑아졌다고 느껴지는 거 많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의 상황이 환경도 좋게 만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내려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적응하는 방식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이게 우리가 권력을 내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래는 분명히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어떤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열려있는 질문 같고요. 그거야말로. 그리고 이제 두 가능성들이 다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도시에 공원을 많이 짓고 작은 공원들을 여기저기 두는 게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되게 중요한 그 제안이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밤에 우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공원을 지나가는 거를. 근데 가까운 거리에 좀만 걸어가도 공원이 있는 건 삶의 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려면은 도시 공원은 많이 짓되 밤에 우범 지역이 되지 않는 그런 스마트 시안 시스템이 각별히 필요한 거죠. 그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그 람세르 습지와 그렇게 지정도 하고 습지를 멀리서 관찰할 수 있는 테크들을 좀 넣어드려서 걔는 잘 보존하면서도 그게 도시민들에게 뭔가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테크가 쓰이는, 예,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데 항상 그 테크들은 그런 방식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예, 그 굉장히 반대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간이 움직이지 않아서 매연은 줄어들었지만 너무나 많은 배달 때문에 쓰레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는 데 있어서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냐, 이 넓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섬세하게 다가가면서 인간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본격적으로 온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정재승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타일 중심화, 그런 그 것들이 사실은 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교육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건축하는 사람이나 과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기 마련인 것도 있긴 한데, 결국은 그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 그리드 안에 내가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니 이제 이런 바뀐 환경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과제를 계속 바꾸거든요. 사실은 어떤 규칙이나 법률이 먼저 선제하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빈틈이 많은 어떤 이렇게 원칙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다 메꾸는 그 과정을 다 메꾸는 과정으로 사실 한 학기를 지난 학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여전히 그런 마찰이나 진동을 계속 다 이렇게 맞추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큰 어떤 그 미션은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혹은 본성으로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말했던 많은 그 미래의 어떤 가설들이 사실 이런 위기가 닥치자 갑자기 그 실행할 수 있는 그 추동력들을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정을 참여하고 내가 배울 때, 내가 가르칠 때, 혹은 그걸 서포트할 때 해야 되는 결정을 빠르게 다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단계들을 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교훈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교훈이라고 말하면 다 지난 일 같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은 정재승 교수님도 저희도 굉장히 이 상황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또 비관론 혹은 어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아까. 왜 이번에 이제 그 팬데믹이 있으니까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 많은 이제 영화들을 저는 작년에 나왔던 그 체르노빌이라는 미니시리즈 오래 봤어요. 근데 그 영화 그 미니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좀 독특하게 느꼈던 것은 왜 소비에트가 말하자면 핵을 관리할 수 없었는가라는 그 시스템 문제를 묻는데, 저한테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참사 현장 곳곳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요. 집은 집이고 뭐 숲은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게 약간 귀신이 들려있듯
물질성에 들려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제 뭐 측정기를 집어넣으면 확 올라가니까 우리 알아요.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방사성 물질이 보이지도 않고 감각할 수도 없고 인간이 저 땅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가공해서 풀어놓고 원자로에 가두어서 우리가 매니퓰레이트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이 공간과 사회와 심지어는 소비에트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들이 사실은 뭐 지난 한 200년 동안 우리 근대 산업 내지는 기술, 과학이 끊임없이 이제 지구상에 지금 방출해서 해방시켜 놓은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내고할 것인가, 그들이 아이들의 피부에 어디까지 닿게 할 것인가, 집 밖에 머물게 해야 될 물질은 무엇이고 미생물은 무엇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X들은 무엇인가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사회에 던져지고 있는 거고 아마 그 최전선에 계신 것 같아요. 건축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공간과 물질과 인간의 관계가 맺는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계성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회학자들은 이제 그런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로크나 막스나 뭐 루소나 이런 분들이 했던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계에는 바이러스도 없고 그 세계에는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그 기기 묘묘한 네트워크도 없고 심지어는 뭐 컴퓨터 바이러스도 없고 바이럴하지 않아요. 그들의 세계 되게 스트럭처럴해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세계는 바이럴한 것들과 그리고 그 케미컬, 피지컬 이런 것들이 인간 바디에 스며들어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아이를 키운다는 게 뭐냐, 가르친다는 게 뭐냐, 산책을 한다는 게 뭐냐, 물건을 산다는 게 이게 전부 바뀌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게 뭐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겠지만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non-human 파워들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 엄청 제고되고 있고 non-human 파워들과 어느 선에서 계약을 맺을 것인가가 우리가 앞으로 아마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서바이벌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전선에서 지금 우리가 공모하는 저 상상력들이 그 위협성 내지는 그 물질과 접촉이 갖는 원초적인 놀람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좀 이렇게 넘실거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위기인 건 왜 위기냐면 저희가 그렇게 인지는 했지만 건축은 굉장히 딱딱하고 특히 이제 건축을 의사 결정하는 과정, 정책이 사실 뭐 많은 뭐 도시도 그렇고 공공 건물, 공공 공간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완전히 정말 옛날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사실은 큰 문제예요. 저희 지금 이 공론장을 만들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객체를 우리 의사결정의 테이블에 앉히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그냥 과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결론을 짓지도 말아야 되고 어떤 가설이나 개념을 우리가 정의하려고 나 혼자 이렇게 테이블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그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 뭐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냥 열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건축은 보통 돈이 정해지고 예산이 정해지고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계획이 불특정하고 아직 열려있는 상태에서 일단 물리적인 거를 정한 다음에 거꾸로 그걸 채우는 어떤 유형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방식에 특히 이게 저희가 근대화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를 급속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효율을 높이려다 보니 이런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고착화됐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코로나 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열려있는 사회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규범이나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보면 공간에 계속 들여와서 실험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서로 우리가 서로 행동하는 패턴에 맞춰서 공간이 되게 유연하게 막 조직화도 이렇게도 해줘보고 이렇게 담도 쳤다가 이렇게도 담도 쳤다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건축가로서는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도구가 저희한테 있나 그런 거에 적절하게 건축의 의사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런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저희 직능 안에, 업 안에 지금 구축돼 있나 하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위기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다 각자 겪고 있는 거를 저는 이제 가장 두려운 점이 뭐냐면 사실 제가 2월 달쯤 생각했을 때 공간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던 거랑 3월 달랐고 4월 달랐고 5월 달랐고 8월이 또 달라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까먹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제일 불안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어떤 기록으로도 안 남고 각자 굉장히 강렬한 체험은 다 했지만 제도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이걸 굉장히 크게 그냥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위에서 그냥 그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다시 옛날에 하던 그 저희가 이전에 하던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저한테는 좀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이런 개개인의 체험들이 다시 반영이 되고 얘가 다시 프로젝션을 이렇게 해줄까, 어떻게 그걸 가시화 시켜줄까, 그게 전 사실 되게 궁금한 점이에요. 특히 기술적으로 데이터 수집이든 아니면 그걸 그걸 어떻게 재현해서 가시화시켜서 다시 저희 각각한테도 보여주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할 것인가. 그런 걸 어떻게 누가 먼저 리딩할 것이냐, 그 리더십을 누가 발휘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저는 의문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점이 제가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이제 제 화두는 우리 과거로부터 뭘 배울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성급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동안까지 느낀 건 뭐냐면 지금 방금 조재원 선생님도 얘기하신 건데 여기 인류의 집단 기억력의 이 소위 메모리 스팬, 기억력의 유효기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마스크를 씁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유행을 해서 사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이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구글에 들어가서 스페니쉬 플루 마스크라고 써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진들이 뜹니다. 그때도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동경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도 있고 심지어는 시애틀 같은 데서는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시비 붙는 그런 동영상들 많이 올라오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시애틀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전차를 탈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인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귀중한 경험들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즉시 최일선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고 스페니쉬 플루가 있고 나서 한 10년 후에 르코르비지에가 그 주택을 설계하면서 거기 로비에다가 이제 세면대를 갖다 놔요. 르코르비지에는 누구보다도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어떤 자리에서 한번 했는데 당장 무슨 비판이 들어오냐면 야 그런 진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반응이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정말 훌륭한 솔루션이 어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훨씬 의미가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에어버블 같은 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건축가들이 내놓을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과학기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첨단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보편적인 솔루션이 어디 있을까도 역시 마땅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지나간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어떤 경험적인 지혜를 가지고 접근했던 그 당시의 기록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김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건축이야말로 사람이 뭐
바이러스를 어떤 수준에서 만나고 어디까지 허용하고 뭐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제공자. 네,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 건축가는 역사적으로 그런 교훈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서 지금 현대 도시들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그 지금 병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어려움, 토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감염,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 결국은 병원은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주고 어떤 상황일 때는 차단도 가능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 공기의 흐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건축 공간이 최소한 병원은 필요한데, 예.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누적된 경험들이 있고, 근데 그것에 관한 건축적 솔루션들을 그동안 개발해 오고 축적해 오고 또 적용해 왔는가. 업계에 그런 농담이 있긴 하죠. 뭐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그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보다는 이렇게 가축을 대량으로 그 키우는 그 축사를 설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반영할 거다. 아마 그런 농담이 있긴 한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 그게 숨어 있고 일선 현장에 그렇게 쉽게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이론들은 다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방법론도 다 있고. 그래서 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그러한 뭐 진보가 사실 이루어진 것도 사실인데, 저는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이 단순히 어떤 구조와 공간과 어떤 그 장소를 만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2의 환경인데, 자연과 구별되는 그런 환경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뭐 근대 건축 발전하는 단계에서 많이 얘기는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것이 조금 더 논의에 불이 좀 붙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은 저도 했고요. 저희끼리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 이제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이제 대화였듯이 그런 것들이 사실 이 공모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WTA, What is to be asked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기의 첫 질문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질문들과 이제 그들의 위치 그리고 관점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의 이제 목적은 사실 이 내용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인터랙션이 생길 건지 그 안에서, 그리고 결국은 그게 어떤 주제로 귀결될 건지를 보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가 저희의 관점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 관점을 이제 고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 공모전의 성격상 이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를 할 거예요. 사실 뭐 정재승 교수님도 그 역할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여타 공모전을 한번 거기 올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등록하면서 거기 올리는 거는 그냥 자기 인사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가 끝나는 9월 말까지 그거 계속 수정할 수 있고, 심지어 나랑 주제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하고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 아이디어의 발화자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걸 뭐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건 분명히 공모전을 기획하면서 가졌던 그 주된 생각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아까 정재승 교수님께서 건축가들이 그렇게 오랜 이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실질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 컨디션 그러니까 그 컨디션이 그렇게 정확하게 조절되는
그런 어떤 건축적인 솔루션이 왜 없을까라는 뭐 의문점 던져주셨는데 건축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는 저희가 아주 특수한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개개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고 개개인 더하기 거기에 실제로는 그 개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반응들 그거는 또 어떤 특수한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건축이 아주 정확하게 제어하려고 든다? 그걸 다르게 부르면 감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면서도 서로 아주 특수한 뭐 내 개인이던 아니면 나와 같이 그 공간에 우연히 있게 된 몇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 내지는 서로 공존을 아주 해피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냐 그 가장 베이스 기저에는 저는 그런 개개인의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공간을 계획하는 사람한테 전달될 것이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실험이 바로 이번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모전이 저희가 5팀의 연구팀을 골라서 1,000만 원씩 연구비를 주고 그 연구 결과를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인데 바로 그 공론장에 올려주신 공유한 각각의 상황 자기 개개인의 아주 소소하고 그냥 자기의 일상의 어떤 문제들을 그 연구자들이 보고 그걸 반영을 해서 사실 연구를 하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 제안을 내서 연구비를 받아서 내 연구를 디벨롭하려고 하는 연구자에게 바로 이런 걸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나도 그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피드백을 그 게시판에 하나의 질문 자기 일상생활의 새로운 공간 사용 방법이 이런 점에서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그 한 장면을 공유해 주시는 순간 사실은 이 생산자로서 건축가로서 사실은 계획가로서 참여해 주시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의사결정이 정말 필요한 시대고 그 의사결정을 실험하는 그 장이 요번 저희 오픈콜 요 공모전의 장이라고 봐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금 조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모전은 자기 아이디어, 자기 질문, 자기 생각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남의 포스팅을 방문해서 거기서 댓글을 달고 대화를 촉발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2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저 집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